안녕하십니까. 에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4년도 2회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어떤 보일러의 시간당 발생 전기량을 GA, 발생 전기의 엔탈피를 I2, 급수 엔탈피를 I1이라 할 때 다음 식으로 표시되는 값 GE는 해가지고 밑에 공식 나오는데 이거 첫 보면 아시겠죠? 답은 4번 상당 정발량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 정발량 구하는 공식이 GE는 539분의 G의 H2-H-였죠? 자, 그래서 요 G라는 게 실제 증발량 또는 뭐 급수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H2-가 증기 발생 엔탈피, 그 다음에 H-가 급수 엔탈피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 문제에서 다른 거는 요거밖에 없죠. 요 G를 GA라고 표시했고, 요 H2-를 H2, 그리고 H-를 H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표기 방법은 그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출제자마다 문제에 따라서 표기하는 건 마음대로 표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표기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공식을 제가 가르쳐드린 공식을 알고 있다면 대충 이제 맥락만 보셔도 아, GA가 실제 증발량이겠구나, 혹은 뭐 급수량이겠구나, 이렇게 감이 오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이 중에 GE는 무엇이냐? G는 뭡니까? 상당 증발량. 즉, 이 공식이 상당 증발량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 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프라이밍의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프라이밍이라는 건 뭐예요? 프라이밍이라는 거는 포밍 다음에 발생하죠. 자, 포밍 다음에 프라이밍이 발생하고, 그리고 프라이밍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캐리오버로 바뀌죠. 캐리오버로. 그럼 이 캐리오버라는 건 뭐예요? 기수공발이라고 해서 이 프라이밍, 비수현상이 발생한 후에 프라이밍에 의해서 비수된 물방울 중에 일부가 전기랑 같이 취출되는 현상, 그거를 캐리오버라고 하고, 캐리오버가 발생하면 전기 중에 섞여 들어간 물방울이 배관이나 장치를 때려버리는 워터해머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발생 순서가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 워터 해머링이 되는 건데, 자, 간단하게 우측에 해설 한번 읽어보자고요. 프라이밍 해가지고 비수현상, 물이 날아튀는 거죠. 비수현상이라고도 하며 주전기 밸브를 갑자기 밸브를 열거나 고수위 시 이제 수면이 높을 때 보일러의 수면이 요동치며 물방울이 비산하며 수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비수현상, 비산현상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프라이밍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죠. 자, 1번 보일러 수위가 낮을 때, 요게 틀린 거겠죠. 보일러 수위가 높을 때 이 수면이 요동치면서 비수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 비수현상이 프라이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나머지는 뭐 보시면은 2번에 보일러 수가 농축되었을 때 포밍이 발생하고 그 포밍이 프라이밍으로 바뀌는 거죠. 맞고. 그 다음 3번에 송기 시 전기 밸브를 급기할 때, 갑자기 열었을 때 이게 막 날아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4번에 증발 능력에 비해 보일러 수의 표면적이 작을 때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증발 능력에 비해서 보일러 수면 이 작다, 이 말은 물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원통형 보일러의 특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면이 높으면 어때요? 물의 양이 많으면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가 좋다라고 했죠. 근데 이에 비해서 보일러 수의 표면적이 적다, 즉 수위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하 변동에 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프라이밍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에 거리가 먼 것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전격 압력이 12kg 포스퍼 제곱센치일 때 보일러의 용량이 가장 큰 것은, 단 급수 온도는 10도씨, 증기 엔탈피는 663.8kcal/kg이다 라고 해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용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전격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격 용량 또는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전격 출력이라고도 했죠. 전격 출력, 즉 요게 뭐예요? Q란 말이야, Q. 그래서 전격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1번 보기, 실제 증발량이 1200kg/h이다. 그러면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실제 증발량을 줬기 때문에 전격 출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Q는 G 곱하기 H2-H-로 푸셔야 돼요. 왜? G가 실제 증발량이거든. 자, 그러면 그대로 넣게 되면 G가 1200kg/h네요. 1200.
kg per hour가 되는 거고, 곱하기 증기 엔탈피는 663.8이라고 줬고요. 663.8 마이너스 H 다시는 뭡니까? 급수 엔탈피인데 여기서는 급수 온도가 곧 급수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 급수 온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요게 곧 엔탈피니까. 그럼 단위는 뭔데?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빼고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돼서, 자, 요때의 전격 용량은 해설에도 나오지만 784560 해서 78만 4560입니다. 이거 읽기도 힘드네요. 자, 그래서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 자, 그러므로 보기 1번의 전격 용량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보겠습니다. 보기 2번은 상당 증발량을 줬네요. 그럼 상당 증발량 줬을 때 전격 용량 구하는 공식 Q는, 자, 요거 대신에 뭘로 바뀝니까? 상당 증발량이니까 GE 곱하기 539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죠. 왜? 얘랑 얘랑 같은 공식이다 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자, 그래서 상당 증발량 줬기 때문에 상당 증발량이 1500 kg per hour라고 나오고요. 곱하기 539. 얘는 증발 잠열이니까 단위가 kcal per kg 해가지고 단위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kcal per hour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격 용량 구해보면은 요게 80만 8,500 나오네요. 80만 8,500 kcal per hour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기 3번 봅시다. 보기 3번은 전격 출력 80만이라고 줬네. 그럼 얘가 Q가 80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보일러 마력을 줬네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 보일러 마력 HP라는 거는 열량으로 했을 때는 8435 kcal per hour고, 우리가 상당 증발량으로 했을 때는 15.65 kg per hour다 라고 해서 반드시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번 같은 경우는 보일러 마력이 100이니까 요게 100 HP다 이 소리죠. 100 HP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여기 나오잖아. 8435 kcal per hour라며 8435 하게 되면은 요게 전격 용량 Q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843500 해가지고 kcal per hour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격 용량만 비교하자고요. 자, 보기 1번의 전격 용량, 그 다음 보기 2번의 전격 용량, 그 다음에 보기 3번의 전격 용량, 그 다음 보기 4번의 전격 용량,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얼마입니까? 843500 kcal per hour가 되는 요 보기 4번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일러의 자동 제어를 제어 동작에 따라 구분할 때 연속 동작에 해당되는 것은 해가지고, 자,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127에서 128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는 연속 동작을 물어봤습니다. 자, 연속 동작은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죠. 뭡니까? 비, 정, 미.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요거를 기호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P, I, D 이렇게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 동작은 비례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가 되고요. 얘들을 조합하는 형식에 따라서 비례 적분 제어, 비례 미분 제어, 그리고 비례 적분 미분 제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에 연속 동작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이 되겠죠. 3번에 비례 동작, 뭐 다르게 얘기하면 P 동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유류연소 시의 일반적인 공기비는 얼마인가? 자, 요거는 우측에 해설 보시고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유류연소, 즉 액체연료는 1.2에서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일러의 급수장치에서 인젝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 인젝터 문제 꽤나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젝터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좁아지는 노즐과 넓어지는 노즐이 이렇게 탁 있으면은 여기 밑에다가 수조를 딱 설치해서 배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고 했죠. 자, 이때 앞쪽에서 고온 증기가 공급이 되고요. 그러면 이 고온 증기가 좁아진 노즐을 통과하면서 교축이 되죠. 그러면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고 엔탈피는 일정한 가정이 된다. 그러면 이 압력과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 밑에 있던 수조 또는 물탱크입니다. 요 밑에 수조에 있는 물이 쭉 빨려 올라와서 이렇게 치출되면서 어디로 갑니까? 보일러 쪽으로
급수가 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젝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한번 봅시다. 1번에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이다. 맞죠?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급수량의 조절이 가능하고 급수 효율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이 인젝터라는 건 펌프가 아니죠. 무동력 급수 장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펌프의 그 안에 모터의 회전량을 조절한다든가 뭐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수량 조절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 효율 역시도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6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나머지 뭐 3, 4번 보면 3번에 증기와 물이 혼합하여 급수가 예열된다. 그렇죠. 고온 증기가 들어와서 요거랑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랑 혼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열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인젝터가 과열되면 급수가 곤란하다. 그렇죠. 이 인젝터가 과열돼 버리면 얘가 물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미리 증발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급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미리 증발해 버리니까 급수가 곤란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6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그 다음 7번 문제. 물의 인계 압력에서의 잠열은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가 해가지고, 자, 인계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25에서 26페이지를 참고해서 한 번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몰레르선도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면 인계점이라는 게 요 꼭지점을 인계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인계점이라고 하고요. 그 인계점 기준 왼쪽으로 떨어지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포화 액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측으로 떨어지는 선을 우리가 건포화 증기선 요렇게 부르죠. 자, 이때 이 포화 액선의 왼쪽 구역을 과냉각 액구역이라고 부르고요. 가운데를 뭐라고 합니까? 요 가운데를 습증기 구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요 우측 넘어갔을 때는 과열증기 구역 뭐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인계점에 요 인계 압력보다 낮은 구역에서 상태 변화가 이루어져요. 즉 관행각액도 될 수 있고 포화액도 될 수 있고 습증기도 될 수 있고 건포화 증기도 될 수 있고 과열 증기도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이 밑에 잠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즉 상태 변화에 의한 잠열이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이 인계 압력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넘어가 버리면 상태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잠열이 0kcal per kg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인계 압력을 넘어서 버리면은 항시 기체 상태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이제 인계 압력 위로 넘어가 버리면 상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잠열이 0kcal per kg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7번에 물의 인계 압력에서의 잠열은 몇 kcal per kg인가? 0kcal per kg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측에 해설해 보시면 물의 인계 압력, 물의 인계 온도 나오는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일러의 부하율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해가지고, 자, 요거는 해설 참고해 주세요. 보일러 부하율 구하는 공식은 최대 연속 증발량 분의 실제 증발량 곱하기 100입니다. 자, 이때 최대 연속 증발량이 kg per hour고요. 그리고 실제 증발량도 kg per hour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단위는 사라지고 곱하기 100 했으니까 백분율 뭐가 되는 거야? 퍼센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보일러의 부하율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번이겠죠. 보일러의 최대 증발량에 대한 실제 증발량의 비율.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통풍 방식은 해가지고, 자, 연도의 끝이나 연돌 하부에 송풍기를 설치한다. 자, 사실상 이것만 봐도 답은 나왔어요. 뭐예요? 연소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연도와 연돌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면은 여기서는 연도의 끝이나, 자, 연도의 끝이나 연돌의 하부에다가 송풍기를 설치했대요. 그럼 얘가 연소실이고 송풍기가 연소실 뒤쪽에 설치됐죠. 그럼 얘가 이렇게 쭉 흡입해서 통풍시키니까 이거 뭡니까? 아, 흡입 통풍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흡입 통풍 또는 뭐 유인 통풍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일단 9번의 답은 3번 흡입 통풍인 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설명 읽어보면 연도 내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된다. 즉 흡입 통풍이기 때문에 연소실의 압력은 부압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매연이나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통과하므로 송풍기의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죠. 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매연 그름등이 송풍기를 지나가다가 이 송풍기에 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3번 흡입 통풍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열 손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93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앞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 보일러의 열 손실을 외우는 건 어떻게 외웁니까? 불, 발, 방, 배, 미 요렇게만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요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열손실, 그 다음에 발생증기 보유열, 요거는 유효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증기 보유열에 의한 열손실, 그 다음 방산손실, 배기가스에 의한 열손실, 미연소분에 의한 열손실, 요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손실이 아닌 것은 4번 응축수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응축수 손실이라는 거는 왜 손실 열량이 아니냐면은, 응축수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응축수. 얘는 사실상 우리가 증기 난방에서 증기가 발열기를 통과하면서 열 전달을 하고 나서 쓰고 남은 에너지가 뭐예요? 증기가 응축수가 되어서 보일러로 되돌아오는 형태예요. 즉 응축수라는 거는 다시 환수되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죠. 다시 회수하는 녀석이니까. 자, 그래서 10번에 열 손실이 아닌 것은 응축수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무게 80kg 포스인 물체를 수직으로 5m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일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약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무게 80kg 포스짜리 물체를 얼마만큼 옮긴 거예요? 이 5m만큼 옮긴 거야. 그럼 물체를 옮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일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 1 뭡니까? 80kg 포스 곱하기 5m의 1. 요게 8, 5, 40 해가지고 400kg 포스의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2를 뭘로 바꿔라? 열량, 킬로칼로리로 바꿔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를 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1의 열당량을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1의 열당량 뭡니까? 곱하기 1 나누기 427 뭐예요? 1의 열당량. 그래서 단위로 쓰면은 거꾸로 쓰니까 1의 열당량이죠. 1kg 미터를 뒤에 써주고 요게 킬로그램 포스겠죠. 퍼 킬로칼로리 이렇게 써주면 뭐예요? 1의 열당량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일량에다가 1의 열당량을 곱해주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미터, 킬로그램 포스 미터 사라지니까 킬로칼로리 열량으로 변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시면 0.94 킬로칼로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 0.94 킬로칼로리.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중 탄화수 소비가 가장 큰 액체 연료는 해가지고, 자, 이거는 우측에 해설 볼게요. 탄소와 수소의 비를 탄화수 소비라고 한다. 탄화수 소비 C 나누기 H이므로 탄소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크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연료의 종류별로 봤을 때는 고체, 액체, 기체 연료 순서대로 탄화수 소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액체 연료의 분류로 봤을 때는 중류, 경류, 등류, 휘발유 순서로 탄화수 소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12번 문제. 탄화수 소비가 가장 큰 액체는 4번 중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상당 증발량이 6000kg/h, 연료 소비량이 400kg/h인 보일러의 효율은 약 몇 %인가? 단, 연료의 저희 발열량은 9700kcal/kg이다 해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효율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보일러 효율 2타는 GFHL 분의 G의 H2-H- 이렇게 푸시면 되죠. 자, 이때 GF가 연료량, 그리고 HL이 연료의 저희 발열량, 그 다음 G가 실제 증발량 또는 급수량이라고 했고, H2-가 증기 엔탈피, H- 급수 엔탈피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줬어요? 상당 증발량을 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전격 출력을 뭘로 바꿉니까? GFHL 분의 상당 증발량 GE 곱하기 539 이렇게 바꾸셔서 푸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대로 넣겠습니다. GF 연료량이 400 곱하기 저희 발열량이 9700 분의 상당 증발량이 6000
곱하기 539 해서 풀어보시면은 요게 0.833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로 바뀌죠. 그러면 83.35 해가지고 반올림하면 뭐가 돼요? 83.4%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 83.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화형 검출기 기능 불량과 대책을 연결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집 광렌지 오염 시 분리 후 청소한다. 그래서 빛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검출하는 렌즈를 얘기하는 건데, 이 렌즈가 오염되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연소 중에 발생하는 그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이 그름을 청소해 주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증폭기 노후 시에는 교체해 줘야 되죠.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동력선의 영향. 검출 회로와 동력선을 분리한다. 그래서 분리해서 수리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점화 전극의 고전압이 프레임 로드에 흐를 때 해가지고 전극과 불꽃 사이를 넓게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우측에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점화 전극과 플레임 로드는 서로 다른 장치이다. 이때 플레임 로드에 고전압이 흐른다는 것은 쇼트를 의미하므로 완전 분리하여 전건 및 회로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전극과 불꽃 사이를 넓게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장치이기 때문에 분리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플레임 로드에 고전압이 흐를 때는 이 장치를 교체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므로 14번에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15번 문제. 보일러의 폐열 회수 장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1번에 공기 예열기는 배기가스와 연소용 공기를 열교환하여 연소용 공기를 가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공기 예열기. 그 다음 2번에 절탄기는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하여 급수를 예열하는 급수 예열기를 말한다. 맞죠. 절탄기 다른 말로 급수 예열 장치. 그 다음 3번에 공기 예열기의 형식은 전열 방법에 따라 전도식과 재생식, 히트파이프식으로 분류한다. 요것도 맞아요.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 틀린 거 4번이겠죠. 급수 예열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기 예열기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반드시라는 말이 틀렸어요. 장치라든가 설계 방법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이제 보일러 효율상 설치하는 게 좋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15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 1번 구조상 고압 대용량에 적합하다. 그렇죠. 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경이 작고 그로 인해서 고압 대용량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전열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효율이 높다. 그렇죠. 원통 보일러에 비해서 전열 면적이 엄청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급수 및 보일러 수 처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청소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급수를 미리 깨끗하게 처리해서 넣어주면 이물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 거고, 자, 그러면 틀린 거는 4번이겠죠. 그래서 4번 한번 보면은 전열 면적당 보유수량이 많아 기동에서 소요 증기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길다. 즉 예열 시간이 길다라는 소리인데, 요거는 원통 보일러에 대한 설명이죠. 원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유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예열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수관식은 어때? 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유수량이 적고요. 보유수량이 적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6번에 틀린 것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17번 중류의 연소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첨가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해설에 중류 첨가제의 종류에서 연소 촉진제, 회분계질제, 슬러지 분산제, 탈수제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7번 문제 다시 돌아와서 첨가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1, 2, 3번은 맞죠. 근데 4번에 보시면 슬러지 생성제라고 돼 있죠. 슬러지를 더 많이 생성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분산제라는 건 뭐냐면 슬러지 이물질들이 이렇게 응고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얘들을 이렇게 서로 떨어뜨려서 분산시켜가지고 응고되는 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번에 틀린 것은 4번 슬러지 생성제가 아니고 분산제.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유압 분무식 오일 버너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자, 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1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압 분무식 버너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압력을 가해 팁을 통해 고속으로 분무하며 연소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틀린 거 됐으니까 1번에 대용량 버너의 제작이 가능하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일정 압력을 가해가지고 고속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대용량
버너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무화 매체가 필요 없다. 고속 고압으로 분무시켜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무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화 매체가 별도로 필요 없고요. 그 다음 3번에 유량 조절 범위가 넓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우측 해설 읽어볼게요. 유압 분무식은 연료 자체의 일정 고압을 유지해 주어야 하므로 유량 조절이 어려워 유량 조절 범위가 좁다라고 돼 있죠. 즉 일정 압력을 유지시켜 줘야 되다 보니까 유량 조절은 어때?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4번에 보시면 기름의 점도가 크면 무화가 곤란하다. 당연한 소리죠. 자, 그래서 18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자동 제어에서 연소 제어 시 조작량과 제어량의 관계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31페이지 표를 참고하셔도 되고 우측 해설에 나오는 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1번에 공기량 같은 경우는 수위가 아니고 뭐예요? 증기압을 제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급수량은 증기온도가 아니고 보일러 수위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연료량은 당연히 증기압을 제어하겠네요. 그래서 맞는 건 3번이죠. 4번은 왜 틀렸냐? 전열량 같은 경우는 논외압이 아니고 증기온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맞는 것은 3번. 자, 그 다음 20번 문제. 액체 연료에서의 무화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중류 예열기, 다른 말로 유예열기라고 하는데 이 액체 연료를 미리 예열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액체 연료를 예열하게 되면은 이 중류의 점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럼 이 점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무화가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무화가 용이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연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 연소. 그래서 완전 연소가 쉬워지는 거죠. 즉 무화의 목적은 뭔데? 완전 연소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20번에 무화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 연료와 연소용 공기와의 혼합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무화를 해놓으면은 이 알갱이 입자들이 이렇게 가늘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가늘어진 입자들과 공기가 혼합이 더 좋아지겠지. 혼합이 더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완전 연소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연료 단위 중량당 표면적을 작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돼 있는데 요게 틀린 거예요. 연료 단위 중량당 표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우리 목재 있죠. 목재. 나무, 강목 이런 거 생각하자고요. 요게 목재입니다. 목재. 자, 이렇게 목재가 있고요. 요 목재가 1kg이라고 했을 때 이 목재와 톱밥을 비교해 봅시다. 자, 톱밥이 이렇게 있을 때 톱밥도 마찬가지로 1kg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두 개의 중량이 같아야 되니까 요것도 1kg 준비합시다. 요게 톱밥.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목재보다는 톱밥이 더 잘 탄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위 중량당 표면적을 비교해 본다면, 자, 목재의 표면적은 어떻게 돼요? 여기 외부, 외부에 보이는 이 면적만 표면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탈 수 있는 면적이잖아. 자, 근데 톱밥은 어때요? 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뭐야? 표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표면적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목재보다는 표면적이 톱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표면적이 커질수록 어때? 연소하기가 용이하고 완전 연소되기가 쉽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연료 단위 중량당 표면적을 어떻게?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입자로 만들어 가지고 표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가는 입자로 만든다고. 그러면 이 가늘어진 입자만큼 어때요? 표면적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표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20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뭐 3, 4번 보면은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소실 열 발생률을 높이기 위해, 즉 완전 연소를 쉽게 하기 위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20번에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 매연 분출 장치에서 보일러의 고온부인 과열기나 수간부용으로 고온의 열가스 통로에 사용할 때만 사용되는 매연 분출 장치는 해가지고, 자, 21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90페이지 참고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측에 해설에 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해설 한 번씩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열기 같은 고온 전열 면적에 사용하는 거를 2번 롱 리트랙트블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22번 노통 연관 보일러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죠. 노통 연관 뭡니까? 이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노통도 설치하고 이렇게 연도와 연도를 이렇게 붙이고 이 노통에서 이렇게 관을 떼가지고 이렇게 연관도 설치하고, 자, 그래서 이 노통과 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노통 연관 보일러죠. 즉 연관 보일러와 노통 보일러를 합쳐놓은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일러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으니까 1번에 내분식이므로 열 손실이 적다. 그렇죠. 이 노통이 안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수관식 보일러에 비해 보유 수량이 적어 파열 시 피해가 작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노통 연관 보일러도 따지고 보면 이게 뭐예요? 원통 보일러잖아. 자, 그러면 원통 보일러와 이 수관 보일러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원통 보일러가 수관 보일러보다 보유 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틀린 거 뭡니까? 2번이 되겠지.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에 비해 보유 수량이 크고요, 많다라는 소리죠. 보유 수량이 많아 파열 시 피해가 어떻습니까?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틀린 건 2번이고, 그리고 나머지 3, 4번 보면 원통형 보일러 중에서 효율이 가장 높다. 그렇죠. 노통 보일러보다도 연관 보일러보다도 어때? 노통, 연관 보일러 합쳐놨으니까 당연히 효율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전열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 4번에 원통형 보일러 중에서 구조가 복잡한 편이다. 그렇죠. 노통 보일러보다 연관 보일러보다 당연히 노통, 연관 보일러가 합쳐놨으니까 구조가 복잡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므로 22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3번 다음 보일러 중 수관식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자, 요 23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39페이지 보셔도 되고 뭐 우측에 해설을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23번에 수관식 보일러인 것은 1번 타쿠마 보일러밖에 없죠. 그래서 요 타쿠마 보일러가 자연순환식 수관 보일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3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다음 24번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주철제 보일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 내열 내식성이 우수하다. 주철의 특성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쪽수의 증감에 따라 용량 조절이 용이하다. 그렇죠. 다른 말로 섹션 보일러라고 하니까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재질이 주철이므로 충격에 강하다라고 돼 있는데 주철이기 때문에 충격에는 어때요? 약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24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 뭐 4번은 고압 및 대용량에 부적당하다. 그래서 요거는 주철 보일러 자체의 특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24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열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1번에 열 용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그램 도시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열 용량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킬로칼로리 퍼 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소요되는 열량이라고 나오는데 아니죠. 1g이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어떤 물질 1도씨를 올리는 데 소요되는 열량,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어떤 물질의 비열에 그 물질의 질량을 곱한 값이다 해서, 자, 비열의 단위가 뭡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가 되죠. 그 다음 곱하기 질량이 뭐 그램도 되고 여기서는 킬로그램이라고 적을게요. 킬로그램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사라져가지고 뭐가 나와요? 킬로칼로리 퍼 도시라는 뭐야? 열 용량이 나오겠네. 자, 그러므로 25번에 맞는 것은 3번이겠죠. 그럼 4번은 왜 틀렸냐? 열 용량은 물질의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돼 있는데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다면서요. 그러면 질량의 양이 변하면 열 용량 역시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자, 그러므로 25번에 맞는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 문제. 일반적으로 보일러 동, 드럼 내부에는 물을 어느 정도로 채워야 하는가? 자,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3분의 2에서 5분의 4. 자, 그 다음 27번 문제. 보일러 화형 검출 장치의 보수나 점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4번에 보시면 프레임 I는 불꽃의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오작동하므로 불꽃의 중심을 향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우측에 해설 읽어볼게요.
프레임 I는 불꽃의 광을 감지하여 빛이잖아. 빛. 불꽃의 빛. 빛을 감지하여 작동함으로 불꽃의 중심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이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광정관식이라고도 하잖아요. 다른 말로 프레임 I, 눈으로 본다. 광정관식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직접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불꽃의 중심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27번에 틀린 것은 4번이고요. 나머지 1, 2, 3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28번 문제. 증기 보일러의 캐리오버, 요걸 기수공발이라고 하죠. 그 증기와 물이 섞여 나가는 현상. 그래서 캐리오버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 1번에 보일러 부하가 급격하게 증대할 경우, 급격하게 증대하면 어떻게 돼요? 비수 현상, 앞에서 나왔지만 그 프라이밍이 발생하고 프라이밍이 심해지면 기수공발, 캐리오버로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그다음 2번에 증발부 면적이 불충분할 경우, 그래서 증발부 면적이 불충분하게 되면은 부하 변동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프라이밍이 심해지겠죠? 프라이밍이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기수공발, 캐리오버가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증기 정지 밸브를 급격히 열었을 때, 그래서 증기 정지 밸브가 뭐야? 증기 치출 밸브, 주증기 밸브란 말이야. 그래서 주증기 밸브를 급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비수 현상이 심해지고 증기와 물이 섞여 나가는 현상, 캐리오버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고, 그러면 틀린 건 4번이겠죠. 4번에 보시면 부유 고용물 및 용해 고용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때요? 캐리오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유물, 이물질이 많으면 포밍이 발생하게 되고, 포밍이 발생하게 되면 프라이밍, 캐리오버로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유, 고용물,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캐리오버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28번에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 집진장치 중 집진 효율은 높고 압력 손실이 낮은 형식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 집진장치 중에 집진 효율이 가장 좋은 거 하면은 전기식 집진장치라고 했죠. 뭐 다른 말로는 코트렐식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보일러 연소실 내에서 가스 폭발을 일으킨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 가스 폭발, 논의 가스 폭발이라는 건 뭡니까?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연소실, 노통이 존재한다면 이 노통 내부에 미연소분이 존재할 경우에 이 버너를 동작하게 되면 스파크가 탁 튀면서 폭발하는 거, 뻥 터지는 거를 우리가 논의 폭발 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심해지면 역할로 이어지는 거고, 자, 이때 그러면 논의 폭발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이 미연소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미연소 분을 제거해주는 작업, 프리퍼지나 포스트퍼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자, 그러므로 30번의 답은 1번입니다. 프리퍼지 부족으로 미연소 가스가 충만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